예,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화제를 불러 모으면서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오늘은 건국전쟁을 만든 김덕영 감독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누적 관객 수가 아까 오전에 네. 100만이 안 됐었는데 네. 예, 오늘 이제 1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방금 막 저도 접했습니다. 네, 오후 1시경에 100만 1시경에요. 네, 예, 그렇군요. 100만이 됐다고 소식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참으로 이례적인 그렇죠. 성과라고 예. 하던데 저도 소감이 사실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좀 얼떨떨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아무래도 좀 장르가 어렵다 보니까 대중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번 영화는 정말 놀랍게도 27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영화사에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이 많은 그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그 다큐멘터리 영화로 내가 이걸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그 계기가 있었는지, 언제 어떤 계기로 이 영화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네. 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전작인 김일성의 아이들이 있어요. 2020년 6월 25일 날 개봉한. 예, 그거를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의 이제 전쟁과들이 동유럽에 이주한 어떤 그런 역사를 다룬 건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북한의 폐쇄적인 어떤 정권의 속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체사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10,000명 정도 이동하니까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까지 모든 시스템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흥미로웠고 이거를 좀 제대로 인식한다면 북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걸 16년 동안 사실은 취재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2020년에 개봉을 하고 이제 좀 쉬고 있는데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승만 그 정부에 대한 북한의 계속적인 선전선동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화에도 등장하지만 예. 이승만 괴뢰루당을 타도하자. 90년대 이후에도 그렇죠. 그런 문제는 일이 계속했던 거 뭐냐면 이게 아닙니까? 60년도에 이승만 정권은 막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80년대, 90년대, 심지어 2000년대까지도 예. 북한은 이승만 정권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왜곡했는가? 그게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죠. 그래서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자료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그 청년 이승만부터 그 하와이에서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네. 이제 일대기를 쭉 다루고 있는데 이제 다양한 이렇게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눈에 띈 것이 제가 특히 눈에 띈 것이 6.25 전쟁 때 이 전쟁 발발 사흘 후였죠. 6월 네네. 28일, 1950년 네네. 6월 28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 철교를 뭐 폭파하고 혼자 도망갔다 해서 이른바 런승만이라고 네. 불리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부분이 이제 주목해서 봤는데 네. 당시 그 폭파된 한강 철교 사진을 입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네. 그건가요? 저게 미국 기록문서 보관청에서 나온 자료들이고요. 예, 아직도 저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개인이 찾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데 예, 어쨌든 저런 자료들이 찾았고 아마 다음 자료가 하나 나올 텐데 예. 최근에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게 제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보요. 이 영화가 뜨니까 예, 예. 이 객관적인 자료들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이 저겁니다. 그렇죠. 저기 이제 이거는 오인천, 예. 건국전쟁에 나온 사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영화가 나온 다음에 영화에 이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충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중요한지. 한강다리가 폭파되기 전에 6월 27일 날부터 교각이 설치돼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인 통제가 있었다. 부교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저 교각이라 하면. 다리 밑에 보면 부교가 보이시죠? 예. 그 저게- 아치에 좀 가까이 좀 있는 그렇죠. 저게 부교죠. 예. 당시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한 3개 정도의 다리가 있었는데 한강인도교, 철교 2개 이렇게 있었는데 예. 모든 다리에 동일하게 당시에 이제 미군과 그 당시에 이제 경찰 병력이 통제를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네. 저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미 1950년 6월 27일서부터 한강다리는 민간인 통행을 통제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예.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매뉴얼대로 진행된 거거든요. 예. 이미 뭐 의정부선이 돌파가 되고 위아리까지 넘어오는 탱크가 북한군 탱크가 T-34 탱크가 내려온 시점에서 모든 것들이 매뉴얼대로 정리가 되어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한강다리를 어쨌든 전략적으로 폭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다량의 폭약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민간인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 사실상 그 당시에 북한을 추종하는 남로당 세력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작전이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강다리는 전략적인 유충지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호가 돼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있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건국 전쟁에서도 그 영상 사진을 이제 그렇죠. 새로 입수한 걸 보여주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민간인 희생이 없었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류석춘 교수님이 그 찾은 그 방금 사진 같은 경우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이 민간인 피해가 없기 위해서 이제 그 군과 경찰이 설치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전쟁에서. 네. 근데 이것을 부교를 설치한 것이 민간인이었다라는 또 주장을 또 하셨더군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고요. 근데 아마도 이제 가리가 이제 폐쇄가 되고 예. 통제가 되니까 민간인들이 어쨌든 그 자구책으로 예. 굉장히 엉성하게 저게 지금 널빤지 같은 걸 이어서 사실은 부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긴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예.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럼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한강 철교인 줄 알고 봤던 그 다리 사진이 대동강 철교였다고. 그 사진이 정말 그동안에 이제 잘못된 사진이죠. 저희가 오늘 준비하지 못했는데. 예. 예. 그거 아마 뭐 인터넷 치시면 다 쉽게 찾으실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게 대동강 철교예요. 1.4.5 때 대동강을 이제 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남하하는 장면인데 예. 이게 800명이 어디서 나왔나 저는 한번 봤더니 대략 그 대동강 철교에 힘겹게 위험하게 매달려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예.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그 한강 철교가 폭파돼서 민간인 희생자들이 있었다고 주장해온 쪽에서 혹시나 이 건국전쟁 영화가 개봉된 뒤에 부교 사진을 이제 설치가 된 사진을 보고 혹시 뭐 입장을 전달해온 건 없었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거 좀 인정한다, 기다리고 못한다, 있었어요. 뭐 지금 이런 류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뭐 사실상 뭐 사람이라는 게 실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객관적 자료를 검증을 했지만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사실은 비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런 비판이 없습니다 지금. 김구 이호만 비망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거든요. 예. 그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김구 선생 안 그래도 좀 여쭤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질문이 있는데 이 김구 선생을 재조명한 부분도 논란이 좀 되고 그렇죠, 있는 예. 부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영화에서 그 김구 선생을 그 재조명하면서 제시한 근거가 뭐였죠? 그 예. 유호만이라는 당시에 이제 대만 공사죠. 그러니까 대만과 정식으로 국교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공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당시에 이제 장개성의 밀명을 받은 특명을 받은 유호만이라는 공사가 사람이 예. 김부를 만나서 경기장에서 이제 비밀 회동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본국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서화시킨 거죠. 기본적인 내용이. 예. 유호만은 그 문서를 직접 확인하셨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온 내용은 김구 선생이 이제 북한이 남침할 거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국민들에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영화가 흥행을 하니까 김구 선생 후손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김용만 이사가 좀 반박하는 입장을 냈어요. 지금 네, 화면에 봤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네. 마치 뭐 김구 선생이 북한 편에 서서 이승만을 비하하는 듯이 해당 문서 원문을 의역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자, 재반박하실 예. 저 문장 예. 구조에서 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북한의 편에 서서 이승만을 얘기했던 거의 저런 얘기도 하고 앞문장하고 뒤에 이제 사실 의역이라는 문장이에요. 예. 의역이라는 거는 뭡니까? 단어 그 자체로 해석해서 원문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의 시점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역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풀었다. 저희가 영화에서 제작한 거는 의역이 아닙니다. 원문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충격받은 이유는 예. 이것이 만약에 지금 저분 말씀처럼 뭐 누군가가 해석을 했다 이랬다면은 이렇게까지 공부는 안 하실 겁니다. 문제는 원문이에요. 김구와 유호만이 직접 나눴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예, 건국 전쟁을 이제 영화관에 가서 보기 전에 이승만 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그 과중에 바로 이제 떠올리기 쉬운 것이 이제 3.15 부정선거 그리고 4.19 혁명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그려냈을지 궁금했는데 도입부에서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도입부에 배치한 그 의도가 있습니까? 제가 원래 좀 스타일이 제일 뜨겁고 어려운 문제 먼저 해결하는 스타일이에요. 뒤로 미루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3.15 선거입니다. 부정선거. 3.15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화에서도 명백하게 밝혔고요. 예. 문제는
이 3.15 선거의 부정선거의 기획자가 이승만이냐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찾은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에 보면 이승만은 죄가 없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예. 4월 12일 국무회의록 보면은 이승만이 그때야 비로소 도대체 4월 며칠이요? 4월 12일 국무회의록. 4월 12일. 그때 보면은 도대체 이 부산, 마산 이런 데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위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때부터 처음서 이제 지시를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더라도 일종의 이제 이승만을 둘러싼 그 당시에 철의 장막이 두텁게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3월 15일 날 선거가 있었고 4월 12일까지도 몰랐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4.19 이거 있고 나서 혁명이 있고 나서 계속 이제 뭐 발포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민간인 네네. 희생이 있었잖아요. 네네. 발포의 발포의 책임자 누굽니까 그러면? 그것도 혹시 확인하셨나요? 지금 공판이 나왔지 않습니까? 1960년 4.19가 일어나고 나서 아마 굉장히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날짜까지 정확히 안 나는데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치안국장, 그다음에 내무부장 이런 분들이 사실상 뭐 죄값을 받았죠, 사실. 최인규 내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발포 책임자가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아니죠. 그렇죠. 치안국장,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과도한 어떤 충성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객관적 자료에서 좀 밝혀진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그 부정선거는 부통령 선거에 국한됐던 거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당시에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4월 19일 지나서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몰랐다는 건가요, 그러면? 몰랐던 시점이 너무 길어가지고 혹시나 알게 된 이후에 고민한 기간이 좀 있었는지. 4월 예. 19일에 있었던 일은 이승만 대통령도 인지를 했죠, 바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19가 아니라 4.19 총격 사건이 아니라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승만이 몰랐다는 거예요. 3.15 그거를 증명하는 게 국무회의록이라는 것입니다. 4월 12일. 하야 결정을 하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고민의 그렇죠. 그걸 시간도 알았죠. 있었을 수 4월 있을까요? 19일 날 예. 그거를 모르실 수가 없죠. 총소리가 들리는데 경무대에서 이렇게 멀리 아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세계의 어느 독재자도 예. 자기가 총을 쏘고 자기가 총을 쏜 자기 총에 맞아서 희생된 사람들한테 피해 학생들을 찾아가서 4일 만에 내가 잘못했다. 학생들이 맞을 게 아니라 내가 맞아야 될 총알을 이 학생들이 맞았다고 얘기하는 독재자는 없습니다. 영화에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관객들이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장면이 공개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냥 공천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처음 그 장면. 나왔죠, 사실은. 그렇군요. 물론 그 객관적인 필름은 존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누구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4일 만에 찾아가서 1960년 4월 23일 날 서울대학교 병원에 찾아가서 부상당한 학생들의 손을 잡고 예.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은 아무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쓰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돼야 뭐 제대로 된 재조명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예, 그렇게 예. 이해해 주십시오. 네네.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하와이 체류한 시절의 상황도 좀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영화에서.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민사의 분열에 좀 책임이 있다는 증언들도 나왔는데 너무 이런 언급은 왜 전혀 다루지 않았는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게 다큐 2012년인가요?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에서 민정문제연구소가 만든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하와이 깽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 뒤에는 또 하와이 플레이보이 뭐 이런 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비하한 다큐멘터리인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요. 우리가 사실은 영화에서 그 얘기는 다루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논점이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얘기할 거면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왜 빠뜨렸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왜냐하면 반박하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왜 빠졌을까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건국전쟁 2를 지금 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빠졌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계속 뭐 양민을 학살했다. 뭐 하와이에서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독립자금을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저희들이 객관적 자료를 찾아서 2탄에서 저희들이 반박할 자신이 있고요. 1편은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거대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왜곡과 비난이 있었어요. 그 70년이라는 큰 시간의 무게가 있었고 두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감독 입장에서 파헤치고 반박하기 위해서는 100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모자라죠. 어쨌든 그런 시간 속에서 해야 될 것들, 핵심적인 부분들, 정말 잘못된 부분들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다라는 게 애초에 제 구상이었습니다. 예. 그 1편 내용 중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그 부분만 좀. 한미상호방위 조약 같은 경우는 뭐 예.
이승만의 원맨 플레이예요. 그 당시에 그거 아무도 생각 못했고요. 당시에 그 미국이라는 영국이라는 거대한 그 국가와 상대해서 또 소련이라는 스탈린과 상대하는 거기서 이승만의 탁월한 그 외교 리더십은 정말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승만을 칭송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칭송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가 20개 사단이 증강됐고 8억 달러의 경제援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주한미군의 주둔을 결정졌습니다. 1953년 미국은 한국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방위선이 일본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것이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구축되지 않았어요. 그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이승만의 원맨 플레이, 단독 플레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 70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혜택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관객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감독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역사적인 인물을 우리가 그 재조명할 때는 좌우 이념 대립 구도를 좀 벗어나서 좀 진실 존중 차원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덕영 다큐멘터리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